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MS 김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정한 노잼. 그러나 아니 이렇게 빌어야 돼. 이걸 밈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감안하고 들으면 간혹 재밌거든요. 참 기대 수준을 확 낮춰놓고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방송이요. 이 동네에 맛집이 없어가지고 자주 김민석 지역구로 가서 지금 민생을 우리가 지금 자영업 내수 활성을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땅에 들어가면 길 건너니까 그러면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들 가면서 야 이게 다 김민석 선거운동이구나. 현수막도 가끔씩 보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집권 플랜본부장, 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안전특위위원장,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과 함께 오늘은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등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뻔한 계엄 이야기, 내란 이야기 좀 배제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상단에 김민석 후원회가 있습니다. 김민석 정도 되면요 2월 달 안에 저는 마감시켜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의리가 있으면. 국민은행 028001-04-278156 김민석 후원회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걸 너무 못해. 후원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해주셔야 돼. 감사드립니다. 올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올해 지금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김민석 TV 바로 거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구독자 수가 내란 국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30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000명이나 됐었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채널이 스피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실제로 저는 김민석 의원이 재미가 있었다 그러면 반응이 좀 적었을 것 같고 그 진지함이 이재명 대표를 떠받드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재밌지 마세요. 재미는 제가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키워드 3개만 던지라고 하면은 국민소환제, 주사일제, 30조 추경 이렇게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건 대선을 위한 대권 청사진이었다. 이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야당인데 여당처럼 저쪽은 여당인데 야당처럼 한 측면이 있죠.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여당 같이 김치국을 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탄핵 이후에 굉장히 저희한테 주문하는 책임감의 폭과 양 어떤 깊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는 미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와 상황은 어렵지만 긍정의 톤이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오늘 권성동 대표 연설은 거의 욕은 있고 비전은 없다. 뭐 그렇죠. 이재명은 있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없다. 뭐 이런 욕만 하다 끝나죠. 저는 그 국민이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위, 비전을 제시하는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을 때리기 바쁜 여당 대표의 현격한 차이. 사실 저건 실력이 없음, 고민할 생각이 없음, 연구 노력할 어떤 생각이 없음 이런 걸 그냥 드러낸 거라고. 고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 비판한 거 외에는 뒷부분은 진짜 좀 허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고 아마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기 어려운 지경이어서 그럴 텐데 실제로 윤석열 지금 이제 탄핵되기 이전에도 상당 시기 전부터 여당으로서의 기능, 국정 운영을 하는 기능은 사라진 지 오래죠.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돼서. 그러니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한번 볼게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 합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이걸 평가하는 그 방법이랄까 이런 게 보수 쪽에서는
왜 변절해? 왜 진보같이 안 던져? 하는 것 같고 일부 진보에서는 우양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저게 이념을 따지면 떠나서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흔히 쓰는 프레임이 우클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걸 꼭 우클릭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다음에 생각, 접근법이 일관되게 민생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접근법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하자 또는 뭘 보내자 이런 등등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왜 자꾸 껴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에 껴서 그 전쟁의 그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에서 논의를 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전쟁이냐 평화냐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우리가 그런 슬로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대립항을 설정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전쟁이냐 민생이냐 이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독특하다. 그러니까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가령 이제 세대로 봐서 86 또는 우리 민주당에서 쭉 왔던 흐름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약간의 갖는 차이, 접근법의 차이가 갖는 어떤 이재명의 독특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구분을 하고 대립을 시킬 때 그 평화의 본질이 민생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접근법 하나만 봐도 저런 것은 일관되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러한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볼 때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나 정책의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것이 일관되게 사실은 이재명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가령 예를 들어 성장 화두를 던졌다. 그것을 민주당 또는 진보 세력이 주로 안 던지는 이슈를 갑자기 선거 때 표 들려고 던졌네? 라고만 보면 그걸 우클릭으로 보게 되지만 저는 두 가지로 좀 달리 본다. 하나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의 특성이 되는 그런 어떤 접근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령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DJ가 과거에 가령 평생의 꿈이 복지국가, 남북관계 이런 것을 꿈꿨지만 실제로는 IMF 상황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서 IMF 극복의 모든 것을 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북관계와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현 그 꿈에 접근해 갈 수가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하듯이 왜 갑자기 그러면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 걸 다 갖다 버린 거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사회를 위한 성장과 회복. 그런데 전체적으로 워낙에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지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이 워낙 엉망을 만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선 성장의 회복이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현재 보수냐 진보냐 저하냐 우냐를 떠나서 성장이 필요하냐 절박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도 또한 그에 대해서는 대답 거부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접근하고 그것이 옳으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동안 없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접근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옳으냐 그러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맥락 없이 우클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수 쪽에서 말할 것도 없고 왜 너는 우리 나와바리를 건드려 이런 느낌이고 진보 쪽에서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왜 우클릭해? 저는 근데 그게 유연성 또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민주적인 성장 이런 것이 우리 민주 세력, 진보 세력에서 쭉 가지고 있던 여러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 진보, 평화, 공정, 또 어떤 격차의 해소와 함께 민주적인 성장이라는 가령 뭐 김대중의 한류, 문화, IT
그런 하나의 성장의 기반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도 그렇고 그때 욕 엄청 먹었는데 그때 안 그렇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또 어떤 회복의 기반을 쌓고 신남방 이런 외교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또 공동체의 회복도 하고 다 해야죠.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이 그것을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지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책임져야 되는 영역을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김민석 최고가 SNS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 이게 시대 정신이다. 실제로 내란이 안 일어났으면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 정신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내란 세력을 사실 어떤 시스템으로 제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것도 시대 정신이고 워낙 망쳐놨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시대 정신이다. 이런 맥락으로 글을 봤는데 맞습니까? 뭐 그런 맥락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령 우리가 집단지성 뭐 어떤 당원 주권 또 대중의 참여 또 직접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 일반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주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봐왔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시대 정신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천착했다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계엄 상황에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 우리 편 또 우리 편의 리더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괜히 좀 어색해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우리가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당내에서 계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경고를 계속 이거 정말 그랬죠. 확실한 문제를 날렸던 사람이 몇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이슈화하지 않았으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 힘이 그렇죠. 실리지 않았습니다. 받아준 거죠. 9월에 한동훈 그 전 대표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여야 대표회담이었죠. 그걸 하고 끝날 때 마지막에 그 얘기를 또 딱 짚으면서 그것이 화제가 됐거든요. 물론 저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저나 김병주 최고나 뭐 이렇게 등등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또 무게 있는 경고가 되기는 어려웠을 그렇죠. 겁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이거 팩트에 관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계엄 직후에 그 상황에서 라방을 틀고 모여달라고 얘기하는 저는 리더십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국회 그 광화문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집회를 국회 앞으로 와서 이 국회와 시민들이 결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도 시민사회에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때의 제안이었고 또 제가 이게 제 생각과 기억에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대표께 다시 한번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요새 빛의 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뭐 여기저기서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일종의 역사적인 어떤 공적 명칭으로 딱 호명해서 불러 세운 것은 실제로 그건 이재명 맞죠. 빛의 혁명. 대표입니다. 응원봉을. 제가 왜 그걸 의미 있게 보냐면 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저희들이 쭉 이렇게 탄핵이 될 때까지 거의 국회 안에서 숙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사람한테 이번에 이걸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냐. 이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정의되거나 규정되거나 이름이 될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응원보 혁명부터 등등 시작해서. 근데 본인이 고민하고 그것을 탄핵이 딱 된 날 그 맞아요. 시민 우리 여의도 집회에 나가서 빛의 혁명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때 그 소감을 전했는데 저희한테 위에서 본 그 응원봉의 불빛이 참으로 너무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중시하냐면 그런 어떤 역사적 규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역사적 흐름을 기록하는 의미를 넘어서 의미 부여를 하고 확산시키는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갖는 규정성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사실은 이 계엄과 내란의 극복 과정에서 뭐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의 그 고비에서 가장 중요한 맥들을 탁탁탁탁 짚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계엄 내란 극복 과정에서 결정적인 지점들에 있었던 리더십인 거죠. 야당 지도자로서의 그렇죠.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저는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런 기억들을 놓치지 않고 좀 기록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제 제가 그러니까 대표 연설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게 너무 뻔히 예상돼서 내 욕만 할 것 같아가지고 이 국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엄 내란을 일정하게 한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글을 예. 새벽에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야기는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건데 윤석열처럼 어떤 무능과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굉장히 영민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이거 할 때 더군다나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업적은 내란 진압 이전에 총선 압승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럼요. 진짜 리더십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뚫고 170석 이상의 민주당 의석으로만 야당 다 합치면 192석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대목인데 그것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제 조금 비판을 하면 또 조금 지적으로 보이고 뭐 이런 풍조가 있잖아요. 진보에 약간 병이 있죠. 네. 그런데 꼭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총선을 이긴 건 아니다. 그 말은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꼭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역할이 크죠. 실제로 그 엄혹한 사법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 과정을 쭉 끌고 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당원들의 주권을 쭉 만들어내는 이런 등등이 사실은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은 맞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죠. 근데 하루에도 우리가 뭐 10번 가까이 지내놓고 나면 뭐 한 일이 뭐 있냐. 그게 뭐 그렇게 해서 꼭 이긴 건 아니다. 어떻게든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마치 지금 이 계엄 내란 과정에서 도대체 뭐 이재명 대표가 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가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 제가 이 얘기까지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정치라는 게 시대 정신이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이 시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맥을 짚고 주장하고 어떤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라든가 성장 이런 문제는 어쨌든 그런 고민의 산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저쪽 국민의힘이 하듯이 그냥 비판만 하고 욕만 하고 이런 건 사실 좀 안심하실 것 같아요. 수준이 많이 보고 있으면. 떨어지죠.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대선 지지율이 80%를 넘어요. 그렇게 보면은 DJ 잘하시니까 DJ 정도 수준에 지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죠. 지지층의 이재명 결집도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정치를 과거에 했던 선배 한 분이 오셔서 그 참 독특하다. 어떻게 본인이 기억하는 김대중 그 대통령이 소위 얘기하는 총재 시절이죠. 그때 야당에 대한 리더십이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강해 보인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아니 정치가 시대 정신인데 시대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백마 타고 온 초인을 또는 무슨 뭐 완전 무결한 정말 그런 사람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그 시대가 원하는 것. 김대중도 완전 무결하지 않고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 다 인간이니까. 근데 그 시대가 원하는 그런 과제를 딱 맥을 짚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어떤 집단지성이라든가 직접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소통하고 이런 것의 축적이 오늘의
어떤 그런 리더십의 기반이 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새날 같은 방송과 이렇게 긴밀히 뭔가 이렇게 소통했던 것 중에 하나가 SNS를 누구보다 빨리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앞으로 시대 정신이구나.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당대표 때까지 민주당 아니죠.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100만 채널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봐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대통령 만들고 싶은데 어제 시정연설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저께 했던 이야기 중에 국민 소환제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헌정 수호연대를 구성해야 된다. 헌정 수호연대.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로 지금 프레임이 바뀌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내란 동조 집회라고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을 떠나서 내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정 수호연대라는 걸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프레임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금 탄핵 국면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한 게 소위 극단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헌정 질서 그 자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폭력 행사를 사실상 말로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이런 흐름이 사실은 생겨버렸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것이 헌정수호라는 큰 틀의 하나의 연대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겠죠. 예. 자, 어제 추경 30조 이야기했는데 그 후속 보도로 그중에 10조는 국민 지원금으로 쓰자. 그거 사실입니까? 민주당 입장이 맞아요? 그건 이제 원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생 지원금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여간 국민의힘은 요새 예측이 상당히 쉬운 게 일단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뭐 하자 그러면 그게 좋은 것도 일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 이건 죽어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 이런 차원에서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차원에서 그걸 빼고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해놓고 그러나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민생 지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주장하는 거죠.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할 바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밖에. 뭐 국민의힘처럼 이재명 대표 까는 거에만 열중하는 건 말고. 근데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건요. A, B, C, D, E, F 산업정책인데 야 이건 조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먹혀요. 이게 사실은 집권플랜본부에서 집권 플랜 총괄 본부장이 누구더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이 성장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했던 것을 저희가 대표연설 정리를 하면서 이건 뭐 당에서 이 언론의 질문이 있을 때 이거는 집권플랜본부에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다라고 이미 약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A, B, C, D 이렇게 정리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했죠. A, B, C, D, E라는 게 A는 인공지능 AI,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컬처, D는 방위산업 디펜스,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 팩토리 이렇게. 예, F는 사실 원래 이게 A, B, C, D, F까지 있었는데 F를 이제 넣을까 말까 또 F를 푸드 이렇게 어떤 농업의 혁신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팩토리로 됐고요. 근데 일단 A, B, C, D 이게 조금 외우기가 좋잖아요. 이게 먹혀요. 확실하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정치는 이미지라고. 남는 이미지 한 줄 남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무슨 말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A, B, C, D, F 이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찾아보거든요.
A, B, C, D, E, F가 뭐야? 그런데 이게 다 시대 정신이고. 진짜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저희도 들고요. 그러면 일 조금은 했네요. 네. 그리고 이 트럼프 관련해서는 김현정 비서관 임명하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되면 인수위 없이 취임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국회에서 연설한 게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취임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 레벨. 너무 멀리 나간 거고. 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 어제 나온 그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일부만 수정하면 취임사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줬더라 이런 거. 근데 하여간 어제의 연설은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이나 또는 톤 이런 것이 좋았다는 어쨌든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 대처도 대표가 잘했죠. 네. 아 저게 리더구나. 이재명 대표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 소리를 집어넣는 게 리더십 훼손이 아니라 내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줘버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좀 질렀잖아요. 질르다가 대표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대응을 하니까 다 조용해졌을 뿐 아니라 사실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 뭐였냐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뒤에서 그 A, B, C, D 얘기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이 이렇게 얼굴 아는 사람들이 뒤를 돌면서 일종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내가 망했다 이런 식의 표정과 그렇죠. 느낌을 저희가 받으면서 자기들은 완전히 할 예의가 없어졌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 짚는 것을 잘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다. 달리 이야기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 유능함이 하죠, 보이고 사실은. 만약에 21대였다면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게 계엄 해제할 수 있었을까라는 약간 아찔함. 이번엔 굉장히 사실은 일사불란하기도 하고 또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가 좀 적잖아요. 이게 한참 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에서 힘 빼면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적죠. 예. 그 계엄 내란 이런 거 일어났을 때도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일사불란하게 내란과 막아서는 그 힘을 지금 12월, 1월, 2월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감노는 바가 엄청 심했을 거고 심지어는 윤석열 탄핵 못 시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중에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을 떠나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리더십을 일부 이제 소위 비미연계 정치권 인사들이 폄훼를 하던데 그 논리나 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본인들은 한 게 없으면서 칼 맞아가면서까지 그걸 해왔던 이재명 대표를 막 깎아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하기 전에 윤석열 집단과 싸워라. 우리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거고. 자, 저번에 그 명절 끝나고 예. 그때 휴일날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그때가 1월 30일 오전 설 민심간담회를 했을 때 이런 흐름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말한 게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로서 저는 판을 읽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 논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설 직후 민심을 일종의 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간담회를 하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사무총장. 김윤덕 사무총장하고 셋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에는 이제 원래는 최고위원은 꼭 그걸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또 그 숙제를 좀 하게 돼서 하는데 그때가 이른바 뭐 어떤 경우는 보수 과표집 때문이냐 아니냐 등등 하면서 쭉 좀 국힘 지지 결집도가 좀 올라갔던 때예요. 근데 두 가지를 본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사실은 지난 상당 시기 동안 흔들리지 않는 1위, 또 상당한 격차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한계가 있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1위라는 것 자체가 부동의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동의 전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여론 흐름이 이런저런 출렁이 있었지만은 또 조사마다 달랐고 그때조차도 지금은 훨씬 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굳어졌지만 중도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조사의 흐름을 보면 거기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은 결국은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라는 그 흐름을 큰 대세가 형성됐다라는 일종의 그런 대세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 하는 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세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사실상 저쪽이 전의를 잃거든요. 어차피 이재명 되겠는데 뭐 소위 어대명 현상이 일어나면 쉽게 대선을 끝낼 수도 있는데 그걸 왜곡시키고 뭔가 흠집을 내려고 교섭단체 연설에 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게 지금 안 먹히는 시기라고 보면 맞죠. 현수막들 거의 막 그 오염 수준으로 막 달아놨었잖아요. 이재명 안 된다고. 국민들이 그거 보고 야 내란 세력은 민주당인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무슨 여기가 뭐 집권당이고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집권당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타겟팅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역으로 큰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신들이 인정하는 꼴이어서 저게 꼭 물론 그것 때문에 조금 결집된다고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크게 더 길게 보면 결국은 저것이 자승자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여론조사 중에 어떤 여론조사는 보수 과표집이 1000명 중에 150명이 많아요. 15%. 사실은 대선 때 윤석열이 분노한 사람들이 분노 투표를 하면 실제로 진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거 자체는. 그런데 윤석열 구해보겠다고 보수들이 여론조사 응답 잘하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작년 총선 일주일 전에 전화 면접이었던 MBS 여론조사는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건 이런 측면이 있죠. 진짜 중요한 건 지지층들이 견고하게 안 흔들리는 건데 저는 김민석 수석 최고나 이재명 대표 등 포함해가지고 지지하는 일종의 우리 같은 국민 당원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는 리더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지지해? 이게 아니라 너무 대통령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는 이기는 선거라고 일단 보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파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현재 결론이 나오는 시점을 언제로 대충 보고 있습니까?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냐 요렇게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예상은 것 하잖아요, 같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요새는 뭐 심지어 무슨 헌재하고 뭐 짰다느니 뭐 헌재가 민주당 편을 든다느니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헌재 주변에 헌재 쭉 출석을 하시거나 그걸 지켜보거나 하시는 좀 법률에 잘 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소추위원들. 예, 전체적으로 현재의 시기는 원래부터 내용이 워낙 명료하지만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3월 초 중을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그렇게 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딜레마 아닐까요? 왜냐하면 대선은 제각제각 다가오는 느낌인데 애써 부정해야 되니까
또 김문수 일이라고 하는 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준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때리기밖에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유 뭐 계엄도 뭐 사실은 계몽이야 뭐 큰 잘못은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등등 또 뭐 구치소도 가고 면회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게 어느 시점 되면 결국 입장을 그렇죠. 싹 바꿀 텐데 예. 우리는 사실 그때 계엄을 찬성하는 건 아니었다. 뭐 그렇게 결국은 될 거예요. 그 논리 아니에요. 내란 수계이긴 하지만 친구가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면회 한 번 안 갈 수 있냐.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입장을 바꾸고 얼굴을 바꿀 거냐 뭐 그 생각들을 또 하고 있겠죠. 어쨌건 윤석열이 그러니까 지금 야 3월 중순 얘기하니까 김민석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죽겠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헌재가 단호함만 보여준다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2월 말에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증인을 새로 추가하지 않는다면 2월 말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주장하거나 하는 법률가들도 꽤 있어요. 물론. 예.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한 2주 더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누구도 또 뭐 자신 있게 딱 저기 하는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전 정도는 넘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게 가장 제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점쟁이 영역이 아니라 맞추고 못 맞추고 그걸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중하려고 하면 뭐 이상한 소리 해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점치고 맞추는 거 이런 건 좀 안 하려고요. 계엄요? 야, 진짜 격세지감 느끼는 게요. 만약에 계엄령이라는 게 없었다면 예상컨대 아직도 명태균 게이트 지지고 볶았을 거고 윤석열이 계엄령 내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자기 마누라 주가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력으로 덮어버리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예, 아마 계엄도 그런 식으로 덮어버릴 생각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유야무야 시켜가지고. 돌이켜 보시면은 처음부터 뭐 저희 내부에서 계엄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 이래이래해서 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중요한 근거, 논리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김건희 감옥에 안 가겠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고 최근에 명태균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김용현 진술 조서에도 이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명태균 건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거 비상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윤석열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확증되고 입증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했던 거 후회한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인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선의를 갖고 여론이 좀 있어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자가 배신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유 저게 영 아니다 싶을 때 이제 그때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냐에 대한 좀 회황 같은 게 남는 거죠. 아마 그때는 시스템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임기 보장해 주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네. 거. 자, 저는 결론적으로요. 이게 반면교사가 돼서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국민의힘은 집권하면 안 돼.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이었다고 생각해요. 3년 정도 늦어진 지연된 민주주의.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값을 세게 치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한 50년, 100년의 소속을 놓는 거라면 결국에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 얼마나 잘 수습하느냐일 텐데 좀 안타까운 거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유능하신 분이 사실 IMF 뒤시다거리 하는 과정에서 뭐 방통식망이라든지 뭐 K 컬처에 이걸 깔았다고는 치더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5년 만에 끝난 거잖아요. 뭐 윤석열이 그 말도 안 되는 국정 3년을 그래도 뒤시다거리 하는 거. 그렇죠. 그래도 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참여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를 이렇게 재창출할 수 있었고 이제 10년을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윤석열 파면을 확실하게 하고 또 그 이후 이제 상황이 되면 저희가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입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정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진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그런 민주주의의 기초를 놔야죠.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인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배신한 사람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옆에 정말 인재들이 많다는 거에 더 한 번 더 안도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를 고립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방송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고립감이거든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주위에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중심으로 잘 모여 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인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제가 그 SNS 글에서도 썼는데 주변에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여러 사안에 대해서 아주 귀찮을 만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자꾸 그걸 묻고 자꾸 메모하잖아요. 확인하고 자꾸 토론하고. 근데 그것이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시점까지 계속 다시 재확인하고 그거를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것이 가장 큰 강점 아닌가. 그렇죠. 제가 느끼는 또 다른 측면은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은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잖아요. 좀 달리 표현하면은 지난 한 4, 5년 동안 전 대권 수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칼도 맞으면서. 네, 그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언제 인정하게 되냐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대통령이 끝나고 났을 때. 일부의 사람들일 뿐이고 지금은 딱 그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한번 하는 걸 꼭 봐야 되겠다. 이 유능한 사람을 대통령 한번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결집해서 대선 때 힘을 발휘하면 전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1000명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수가 한 150명, 200명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대결하면 한 번도 지는 법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김민석 의원의 분석이 정확히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치인 앞에서 다른 정치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의원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 화면 상단에 김민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명구스럽긴 한데 재산이 제일 없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뭐 그런 얘기까지. 아니 이제 알려줘야죠. 저는 김민석 의원이 어디 사는지도 아는데 정말 가난한 국회의원이에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표현을 좀 근사하게 하세요. 가난한 건 맞잖아요. 청년 결백한 거지 뭐. 028001-04-278156 김민석 의원에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면은 김민석 의원도 대표를 더 어마어마하게 더 잘 돕겠죠. 자,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자, 고생하셨고 마지막 30초만 새날 가족분들께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고비를 거쳐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크게 봐서 내란 극복하고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간 데서 지금이부터가 뭐가 중요한 국면이냐 제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장점을 잘 정리해서 주변에 알리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민주주의의 문제, 또 성장의 문제, 시대 정신의 문제, 또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이렇게 하나하나 더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노력을 더욱더 같이 하십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깃발을 세우고 돌파하는 것인데 그 깃발에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깃발을 세우고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정치인 김민석 망은 응원 바라겠고요. 댓글창 하나만 읽어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만세님, 김용현 흐리멍텅한 작자를 매력적인 매너로 멋있게 펴주신 김민석 의원님 짱 하셨고요. 이직이었다고 무조건 욕하지 말고 정신 차린 이직들은 보듬어 줘야 합니다. 지금도 이직하고 반성 않는 자들을 철퇴를 내리고 물론 저 세월호 때부터 민주당 가입하고 여태껏 경선 포함 이재명만 찍었습니다. 광주 사람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방송 이따가 8시 40분에 노영희, 최민희, 전현희, 김현우 의원과 다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